일주일 정도 걸리는 작업을 한 이틀이면 혼자서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얘는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을 2, 3초 안에 해주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뒤처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길 겁니다. 끔찍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곱하기 1일 테니까 AI를 쓰지 않으니까 그 옆에 옛날처럼 처리할 수 있도록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접근성이에요. 지금 AI에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비가역적인 변화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변화예요. 5년 안에 2030년이 되면 AI가 와서 적어도 일에 관한 사람은 필요 없게 만들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발전만으로도 인류가 해왔던 일의 아주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될 거다. 다시 말해서 AI가 하게 될 거다. 혹은 AI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가역적이고 불가피한 변화를 인정하고 학제간 연구를 시급하게 시작하는 거, 그 일반 시민들의 AI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책을 읽어도 좋고 유튜브를 봐도 좋고 무엇보다도 써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대단히 치명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AI를 순서대로 말해보라고 한다면 요즘은 제미나이 프로, 챗GPT, 클로드 순으로 쓰고요. 주로 논문을 읽는 데 쓰는데 최근에 또 구글에서 노트북 LM이라고 아주 성능이 뛰어난 AI가 나왔어요. 얘는 그 아티클을 주면 이걸 두 사람이 하는 대화로 풀어줍니다. 우선 스트레스 DSR, 이게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용어가 좀 그렇죠. 일종의 가산금리, 늘 스트레스 금리라고 부르는데요.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너무 긴 어떤 매뉴얼이 있을 때 이동 중에 듣기에는 노트북에 램만한 게 없어요. 스마트폰 넣고 이동할 때 이어폰으로 듣고 다니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한 10개쯤 만들어 놓고 쭉 다니면서 들으면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딥리서치도 많이 쓰는데요. 딥리서치는 얘가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맡기면 한 30분 정도 웹 탐색도 하고 논리적 추론도 해서 리포트를 써주는데, 특히 메타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포닥, 그러니까 박사후 과정 정도 수준의 논문을 내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굉장히 훌륭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와, 정말 유용하구나. 그리고 또 얘는 전체를 아주 균형 있게 보여줍니다. 목차를 잘 잡아요. 그러니까 빠트림 없이 어떤 문제를 진단해 볼 때, 그리고 해외 사례들을 많이 검토할 때 일주일 정도 걸리는 작업을 한 이틀이면 혼자서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번이고 고치는 작업, 보태는 작업, 새로 쓰는 작업들을 시키면서 이틀이 걸린다는 거니까 그 면에서는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먼저 제가 원본을 읽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될 거예요. 클로드한테 논문을 주고 주요한 논점을 번호를 매겨가며 요약해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약본이 나오면 그때부터 핵심은 얘와 토론을 한다는 겁니다. 네가 이 논문의 뛰어난 점은 이거고 부족한 점은 이거라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그게 부족한 거라고 네가 판단했는지를 정리해주고, 네가 이 논문을 다시 설계한다면 어떻게 설계할지를 얘기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논문의 후속 연구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을지를 묻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보통 한 5번에서 6번 정도 질문 답변을 하고 나면 제가 그 논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잘 이해를 하게 돼요. 해서 그 논문을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분에서 10분 정도가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얘는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을 2, 3초 안에 해주거든요. 그래서 7분에서 10분 정도면 논문 한 편에 대해서 풍부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고요. 토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 논문을 원본을 읽을 건가 아니면 이 정도로 끝낼 건가를 판단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원본을 읽을 때는 그 전에 내가 바로 원본을 읽을 때하고는 달라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이해한 다음에 확인하기 위해서 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많이 벌 뿐 아니라 혼자 읽었으면 알지 못했을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어서 얘는 절대로 실증을 내지 않거든요. 그리고 구박을 주지도 않아요. 너는 AI로 책까지 쓴 사람이 이것도 모르냐? 이런 질문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인 질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헛소리를 해도 된다. 그게 이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AI를 저는 증폭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증폭기는 증폭기인데 불공평하게 작동하는 증폭기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곱하기 10, 곱하기 30으로 작동하려고 어떤 사람한테는 곱하기 1.2, 1.1, 1.3 이 정도로 작동을 합니다. 재능의 차이가 옛날에 3, 5 정도 차이가 났다면 AI하고 결합하면서 재능의 차이, 능력의 차이가 30, 50, 100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미디어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끔찍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곱하기 1일 테니까 AI를 쓰지 않으니까. 그리고 뒤처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길 겁니다. 디지털을 쓸 줄 아는 사람과 쓰지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해요. 동사무소에서 사람을 없애고 키오스크를 쓰게 했더니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못 쓰더라. 그래서 키오스크 잘 쓰는 법을 가르치자. 이건 틀린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옛날처럼 처리할 수 있도록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접근성이에요.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옛날처럼 똑같이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 앉아 있게 하는 거. 그게 접근성입니다. AI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불평등하게 작동하는 증폭기니까 이 증폭기를 잘 쓸 수 있도록 리터러시를 높여주는 일들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아예 소외당한 분들을 위해서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접근 경로를 보장해 주는 거, 그것도 반드시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처진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든 옛날의 경로를 확보해 주는 거, 아날로그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